시체가 발견되었다. 그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시체로 시작되어 시체로 끝난다. 고고학자는 뼈를 파헤치고 법의학자는 세포를 해부하고 역사가는 유언을 해석한다. 죽은 자는 산자에게 항상 무언가를 남긴다. 그것이 유물이든 유언이든 혹은 불편한 진실이든 간에. 문제는 이 시체가 발견된 장소였다. 달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시체가 죽어있던 시간이었다. 5만 년 전. 잠깐 멈추고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자. 5만 년 전. 기원전 4만 8천 년. 인류가 동굴벽에 손바닥 도장을 찍고 매머드를 쫓아 설원을 달리던 시절. 문자도 없었고 바퀴도 없었고 도시는커녕 마을의 개념도 없었다. 인류의 조상들이 피어오르는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짐승의 이름을 부르고 별을 신으로 섬기던 그 먼 옛날에 누군가 우주복을 입고 달에서 죽어 있었다. 이것이 제임스 P. 호건의 소설 별의 계승자가 독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이후 400페이지에 걸쳐 인류의 기원, 태양계의 역사, 그리고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버린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류 그 자체를 찾는 이야기라는 것을 각오하고 읽어야 한다. 제1장 코페르니쿠스의 붉은 유령. 서기 2067년 세계는 달을 모델로 한 새로운 골드러시의 한복판에 있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자 인류는 시선을 위로 돌렸다. 달의 헬륨3는 핵융합로의 완벽한 연료였고 규산염 지층에는 히토류가 넘쳐 흘렀다. 각국의 기업과 연구소들이 경쟁적으로 기지를 세우고 채굴 장비를 쏘아 올리고 기술자와 과학자들을 달로 파견했다. 코페르니쿠스 분화구 일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개발 전선이었다. 지름 93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분화구는 달의 지질학적 보물창고로 불렸다. 2067년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 분화구의 북쪽 사면을 굴착하던 작업반이 안반 사이에 낀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장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달 표면에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굴착기를 멈추고 헬멧의 조명을 그쪽으로 돌리자 작업반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주복이었다. 선홍색 우주복. 표면에 붙어있는 먼지와 암석 파편들 사이로 드러난 디자인은 2067년에 어떤 기업도, 어떤 국가도, 어떤 연구소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 형태였다. 관절 부위의 유연성 처리 방식, 헬멧의 곡률, 등판에 달린 생명 유지 장치의 배열,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아니, 낯선 것을 넘어서 불가능해 보였다. 저 세련미는 현재의 기술 수준보다 분명 앞서 있었다. 미래의 물건처럼 보였다. 그런데 달의 안반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우주복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혹은 사람이었던 무언가가. 진공의 달 표면에서 수분은 완전히 증발하고 유기물의 부패는 중단된 채 일종의 미라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연구팀은 그에게 이름을 붙였다. 찰리. 긴 논의 끝에 붙인 이름치고는 지극히 평범하고 친근한 이름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공포를 중화시키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깔려 있었다. 찰리를 달기지의 분석실로 이송한 과학자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탄소 연대 측정은 고고하게 치곤 중 기본이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죽으면 방사성 탄소 14의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너무나 일정하여 죽은 시점을 수천 년의 오차 이내로 추산할 수 있다. 측정기가 숫자를 뱉어냈다. 5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2000년의 오차. 분석실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수치를 읽은 책임 연구원은 측정 장비를 3번 더 교정하고 시료를 달리해서 2번 더 측정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5만 년 전. 장비 오류입니다. 누군가 말했다. 외계인일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제안했다. 아니면 우리가 측정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 불가능한 것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현실을 부정한다.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5만 년 전에 누군가 달에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쉬운 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찰리는 존재했다. 그리고 지구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의 안반 속에서 5만 년을 기다려왔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제2장 생물학자의 냉혹한 판결. 빅터 헌트 박소는 물리학자였다. 우주복의 소재를 분석하고 연대 측정의 오류 가능성을 계산하고 달의 지질 데이터와 찰리의 매장 위치를 교차 검토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과학은 데이터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읽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티나 단체커 교수가 자신의 분석실로 걸어 들어왔을 때 솔직히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다. 단체커는 미모의 생물학자였다. 유전학과 고생물학이 전문이었고 젊은 나이임에도 국제적인 학술지에 이름을 올린 논문만 해도 100편이 넘었다. 헌트와는 달리 그녀는 조용했고 빠르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깊었다. 문제를 바라볼 때 표면을 훑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층위까지 내려가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단체커는 우주복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찰리의 세포 샘플을 요청했다. 세포요? 헌트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네, 세포입니다. 그게 전부를 말해줄 테니까요. 단체커의 말은 옳았다. 우주복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하지만 세포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수수께끼의 핵심이었다. 며칠 후 단체커는 헌트를 자신의 분석실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차분함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직전에 짓는 표정 같은 것. 결과가 나왔어요. 단체커가 말했다. 찰리의 DNA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현대 인류와 100% 일치합니다. 헌트는 잠시 말을 잃었다. 100%요? 오차 범위가 없어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완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 인류와 동일한 종. 이 순간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외계인이라면 차라리 간단했다. 어딘가 먼 행성에서 온 존재가 달에 표류했다. 이상하긴 하지만 설명을 틀이 있다. 하지만 찰리가 현대인과 동일한 인간이라면, 5만 년 전에 달에서 죽은 현대인이라면 그것은 인류 진화의 역사 자체를 뒤집는 것이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것은 약 3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현대 인류의 문명은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 사이 19만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석기를 사용하는 수렵채집인이었다. 우주선은커녕 도자기도 몰랐다. 그런데 5만 년 전의 인류가 우주복을 입고 달에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있어요? 헌트가 물었다. 단체커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당신이 듣고 싶어할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단체커의 가설은 이것이었다. 만약 인류의 한 집단이 아주 오래전, 어쩌면 수십만 년 전, 지구를 떠나 다른 환경에서 수만 세대를 거치면 어떨까? 지구의 흙과 물에서 자란 생명체가 다른 행성의 중력과 대기 속에서 수만 세대를 거치면 혈액의 미네랄 농도가 달라지고 뼈의 밀도가 변하고 신체의 크기가 조정된다. 그러나 DNA의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찰리가 지구인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면서도 혈액 속 미네랄 농도가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높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찰리는 지구 출신이었다. 하지만 지구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제3장 금속 수첩이 열다. 잊혀진 세계를.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의 물건이 있었다. 찰리의 우주복 내측 주머니에서 발견된 손바닥 크기의 금속 수첩. 재질은 지구에서 채취되는 어떤 합금과도 일치하지 않는 불명의 물질이었다. 유연하면서도 흠집 하나 없이 보존된 그 수첩의 페이지들에는 빽빽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고대 문자가 아니었다. 수메르의 쇠기 문자도,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갑골문요 아니었다. 인류가 기록해온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닮지 않은 순전히 독자적인 기호체계였다. 언어학자들은 열흘 만에 손을 들었다. 우리 분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체커는 다른 방법을 썼다.
그녀는 수첩의 기호들을 순수한 패턴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언어학이 아닌 수학의 시선으로. 반복되는 기호의 빈도, 기호 간의 간격, 페이지별 구조의 변화,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수첩의 일부 섹션은 수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수열의 일부는 천문학적 상수와 일치했다. 빛의 속도, 원주율, 중력 상수. 우주의 언어는 문화와 종족을 초월하여 동일하다. 만약 다른 세계의 지적 생명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면 그것은 수학이어야 한다. 단체커는 수첩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일종의 기록 문서, 자신의 문명과 역사를 후세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문서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해독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의 이름이 나타났다. 미네르바. 헌트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는 태양계 지도를 꺼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화성 너머에 펼쳐진 소행성대. 목성궤도 안쪽에 분포한 수십만 개의 암석 파편들. 소행성대의 총 질량을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헌트가 물었다. 단체커가 고개를 저었다. 작아요. 지구 질량의 4%도 안 됩니다. 목성의 조성력만으로 행성 형성이 방해받기에는 너무 작은 질량이에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죠. 헌트의 손이 태양계 지도의 소행성대 위를 가리켰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 원래 행성이 있었고 그 행성이 폭발했다면? 단체커는 조용히 헌트를 바라봤다. 지구보다 작은 암석 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물과 대기를 가진 행성. 헌트가 천천히 말했다. 찰리의 수첩에 나온 천문학 데이터와 소행성대의 궤도 역산 결과가 일치해요. 미네르바는 실제 했던 행성입니다. 이 순간은 소설에서 가장 정밀하게 구성된 반전 중 하나다. 독자는 이미 찰리가 인간이고 지구인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살았던 행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해진다. 사라진 행성, 살아남은 인간, 지구로 탈출한 5만 년 전의 우주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제4장 가르쳐준 자들, 그리고 금지된 것들. 미네르바에는 인류만이 있지 않았다. 단체커가 수첩의 기호를 더 해독해 갈수록 찰리의 기록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에 미네르바에서 진화한 생명체들. 신장 2.5m에 달하는 거구, 수명은 인류의 몇 배,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수준에서 인류를 아득히 앞선 지성체들. 후대의 연구자들은 그들을 가니메데 성인이라고 불렀다. 목석의 위성 가니메데에서 그들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가니메데 성인들은 인류의 스승이었다. 아니, 어쩌면 인류의 창조자에 가까웠다. 찰리의 기록에 따르면 인류가 미네르바에 도착했을 당시, 혹은 미네르바에서 문명을 시작했을 당시, 가니메데 성인들은 이미 그 행성의 주인이었다. 그들은 인류에게 불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별을 가르쳐줬다. 물질을 조작하는 방법, 에너지를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철학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금기가 있었다. 단체커가 수첩의 후반부 기호들을 해독하면서 그 금기의 내용이 조각조각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니메데 성인들이 인류에게 끝내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이 있었다. 아니, 가르쳐주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그것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기술이 있었다. 행성 규모의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 지각을 흔드는 기술, 대기를 조작하는 무기. 가니메데 성인들은 그 기술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긴 역사 속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거나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식의 문을 잠갔다. 열쇠는 자신들의 가슴 속에만 간직했다. 인류는 그 잠긴 문을 스스로 부쉈다. 미네르바는 죽어가고 있었다. 행성의 핵은 식어갔고 대기는 얼어붙었으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나날이 바닥을 드러냈다. 가니메데 성인들은 이 가혹한 운명을 피해 행성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남겨진 자식들, 즉 인류를 뒤로하고 머나먼 우주로 떠난 것은 인류를 버려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인들이 떠나고 남은 미네르바에서 인류는 두 집단으로 갈라졌다. 세리오스와 람비아. 한정된 자원과 좁아지는 거주구역을 차지하기 위해 두 문명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세리오스. 성인들의 가르침을 수호하며 자원을 엄격히 통제하려 했다. 그들은 성인들이 금지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질서를 지키려 노력했다. 람비아. 당정의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들은 성인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기술까지 모두 동원해 자원을 확보하고 인류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자원은 이념의 차이를 증오로 바꾸어 놓았고 갈등은 곧 행성 전체를 뒤덮는 전면전으로 번졌다. 단체커가 읽어내려가는 찰리의 기록 속 전쟁은 광기 그 자체였다. 인류는 성인들이 결코 손대지 말라 경고했던 금단의 무기들을 하나둘 꺼내들기 시작했다.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각을 뒤흔드는 것을 넘어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상대방을 전멸시키기 위해 행성의 궤도 자체를 틀어버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감행한 것이다. 이미 멀리 떠나버린 가니메데 성인들은 자신들이 심은 인류의 씨앗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 행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없는 미네르바에서 인류는 마지막 자원을 불태우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다. 제6장 찰리의 마지막 선택. 찰리는 군인이었다. 그가 세리오스 소속이었는지 람비아 소속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행성의 궤도를 틀어버리는 금단의 무기가 가동된 순간 미네르바의 운명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행성은 산산조각나 소행성대가 될 운명이었고 찰리는 그 지옥도 속에서 인류의 마지막 불꽃을 품고 탈출한 생존자 중 한 명이었다. 찰리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나의 좌표가 절박하게 새겨져 있었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 멸망해가는 미네르바를 뒤로 하고 찰리는 우주선에 몸을 실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구는 먼 옛날 가니메데 성인들이 인류의 조상을 데려왔던, 말하자면 인류의 진짜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찰리의 우주선은 기체 결함 혹은 전투의 여파로 달에 불시착했고 그는 목적지를 불과 38만 킬로미터 앞에 둔 채 차가운 진공 속에서 멈춰섰다. 선홍색 우주복을 입은 채 찰리는 죽어가는 눈으로 창밖의 푸른 지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지만 수첩을 손에 꼭 쥐었다. 언젠가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와 이 기록을 읽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는 5만 년의 긴 잠에 들었다. 에필로그. 우리는 누구인가? 단체커 교수는 분석 결과가 화면에 가득 찬 밤 떨리는 목소리로 헌트에게 물었다. 빅터, 인류의 진화 계통도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등장했는지 궁금한 적 없었나요? 헌트는 달기지의 창밖으로 보이는 지구를 바라보았다. 아프리카에서 나타나 네안데르탈인 같은 아인류들을 몰아내고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배운 정설 아닙니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에요. 단체커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찰리의 DNA는 현대인과 100% 일치해요. 5만 년 전 미네르바의 인류가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뜻이죠. 비밀은 이겁니다. 수십만 년 전 지구에서 태어난 원시 인류의 일부가 가니메데 성인들에 의해 미네르바라는 실험실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지구의 인류와는 비교도 안 될 속도로 지성 문명을 꽃피웠죠. 헌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단체커의 설명은 이어졌다. 미네르바가 폭발했을 때 극소수의 생존자들이 지구로 탈출했습니다. 찰리처럼 지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달에 남겨진 사람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기술과 문명을 잃었어요.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혹은 착륙 후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돌도끼를 든 원시인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하지만 그들의 뇌 속에는 이미 수만 년간 단련된 지성의 씨앗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구의 기존 인종들을 순식간에 압도하고 지배자가 된 건 우연한 진화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문명이 우주를 건너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 미네르바에서 외계 문명을 일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별의 계승자들이었다. 자, 잘 들으셨나요? 5만 년 전 달에서 죽은 찰리가 사실은 우리의 직계 조상이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모든 설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마지막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과연 가니메데의 얼음 아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2부까지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곧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